2부입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사무실로 전화 왔던 한 학부모님께서 저를 옆집 아저씨로 지칭해 주셨더라고요. 옆집 아저씨였나? 예, 아마도. 왜냐면 저는 이 교육을,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야 뭐 누구든 다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나침반 36.5도를 만든 지가 올해로 7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7년째 전에 저는 분명히 평범한 학부모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를 저 역시도 중학교 때 평범하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잘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갔던 사람이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다가 잘했던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알아서 일본 유학도 가고 미국 유학도 갔던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뭐 유학을 갔으니까 너 돈 많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돈 빌려서 갔고, 돈 빌려서 돈 저금해서 미국 유학을 갔으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어떤 동기부여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신하게 된 것도 아이의 어떤 대학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런 문제 있을 때 당시에 전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너무 많았다. 근데 엄마 아빠들에게만 많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더라. 근데 선생님들이 잘 몰랐던 것을 우리 학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당신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의 가장 큰 목적은 수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있는 겁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도 현재 고3 담임을 하고 있거나 해도 올해 처음 했던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해야 눈에 익지 않을까요? 근데 고3 담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3 담임들이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굉장히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업에 바쁜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전형을 잘 못 이해해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제가 학부모만였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 왜 모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이후로 학교를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입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특별히 변화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학부모인데 학교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 정도의 학부모가 이제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또 기자이기도 하니까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또 있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제가 이렇게 이 대입 전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제 그 학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옆집 아저씨처럼 얘기를 하셔서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원래 제가 말 주변이 굉장히 좋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다만 그냥 제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이나 제가 취재했던 것들에 대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몰라서 부족한 건 아니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입 전형을 보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 비중에서 20%뿐이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40%, 42.3%인가요? 42, 3%에 해당하는 게 학생부 교과로 뽑는 거고, 한 20% 정도가 수능 정시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적은 학생부 종합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 입에서 제일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인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인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학생부 종합, 논술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학생부 종합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의 모든 언론사의 기사나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딱 하나로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이면 성적이 아니냐라든지, 학생부 종합이면 그래 대학교한테 왜 깜깜이 전형이라고 계속 얘기들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제가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을 쓰면서 대학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전까지는 대학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 인성을 보고요. 둘째, 학업 역량을 보고요. 대신 학업 역량은 꼭 성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저처럼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 이전에 누가 얘기했냐고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저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쾌하게 찝어준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은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딱 찝어준 거죠.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을 깜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깜깜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없애기 위한 모든 것들을 제가 명문대 학생부 대기록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책이 뭐가 중요해? 안 보고도 물론 학부모님들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들이나 또는 안다는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매우 지식이 적은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욕할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의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력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 제가 나침반 36.5도에서 6월부터 연재한다고 하는 비판적 사고력 프로젝트 12개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요소가 합쳐서 다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술은 어떨까요? 논술은 무엇을 측정하는 걸까요? 논술에서 측정하는 것들을 보면요. 제가 이게 뭐야? 백전불태 보면, 그러니까 백전불태는 이제 전체 170개 대학이 전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편한데요. 이 한양대학교 그 출제 영역 및 평가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든 대학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논술 출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논술 출제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논술 전형을 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출제 평가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평가 지침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그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일부만 있고요. 다른 대학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논술입니다. 논술에서 어떤 평가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지원자가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종합적 의견과 정합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적용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 논술로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하여 인문사회과학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인문계열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려는 의도하고 같습니다. 제가 나침반 36.5도에서 1년 동안 연재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상경계열, 상경계열의 평가 의도입니다.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하여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을 함께 출제한다. 다른 곳은 다른 것도 이 정도로만 기억하겠는데 인문 계열하고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합 교과적으로 출제하는 수리 논술로 단답형 문제를 지향하고 학생들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정의들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논리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논술에서 출제하고 이하이의 바로 이 부분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거를 끄집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능력이 이 학생의 글 중에 나타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있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선생님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신만의 종합적 의견과 종합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적용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갖춘 애를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아이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논술에서도 이렇다는 거죠.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려는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시에서는 어떨까요? 수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능에서도 아이들의 수능 영역의 이 국어를 보면요. 문학 15문제, 비문학 15문제, 문법, 합법, 작문에서 5문제씩 해서 15문제에서 총 45문제가 나옵니다. 이 국어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이 국어 문제요. 수능에서 국어 문제를 출제할 때 문학과 비문학이 각각 15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학은 아이들과 다양한 경험들도 주지만, 물론 비문학에서도 주지만, 이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인성을 보는 게 바로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 글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이 글에서는 슬픈데 나는 기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문학은 어떻습니까?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창의적인 해석 방법이 필요하고요. 종합적인 방법이 필요하고요.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글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읽기 능력이 3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문제가 문학과 15문제가 비문학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니까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지금처럼 그 공감에서도 빨라지죠. 물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빨라지죠.
글들을 많이 보니까 분석적 사고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아니 독서가 필요한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뭐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몰랐어가 이제 아니죠. 왜냐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국어 읽기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어 문제를 고득점, 그러니까 1등급을 못 맞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혹시 수학능력 시험에서 아이들 시험 문제가 몇 장인지 아세요? 몇 페이지일 것 같아요? 국어 시험 문제가요. 16장이나 돼요. 16페이지나 돼요. 16페이지. 장으로 따지면 8장 되는 거네요. 근데 그게 그냥 대충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문제 나오고 끝나고 나면 문제 나오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읽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요. 아니 세상에 16페이지나 읽어야 되는데 1등급 아이들이요. 이거 읽는 데만 시간이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한 45분에서 40분, 50분 요 사이 걸린답니다. 1등급이요. 왜냐면 문제 풀고 답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국어 시험 문제가 80분이에요. 80분인데 읽는 데만 45분. 그러면 3, 4등급 아이들은 몇 분 볼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 3, 4등급 나오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60분 걸려요. 60분. 나머지 2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오지선다형인데 거기엔 또 뭐가 없어요?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분석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또 공감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 국어시험만 이러냐가 아니라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역시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읽을 수 없으면 답을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읽는다는 게 이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읽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것을 분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을. 분석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게 탐구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탐구도 잘한다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읽기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여전히 그냥 뭐 학원 보내면 다 공부시킨 걸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얘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려는 잘하려는 인재 역시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력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뽑아내려고, 그런 학생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 논술에서도 그런 역량을 있는 아이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 수능에서도 그런 아이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잘 못하지만, 물론 촉박하게 있는, 그러니까 촘촘하게 있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내신은 잘 못하지만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바로 이런 비판적 사고력 역량. 그런데 비판적 사고 역량은 제가 그 밑에 필요한 제가 12개월 동안 연재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분석적 사고력 또는 종합적 사고력, 대안 제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큼의 것들을 이 수능에서도 그런 학생을 뽑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정책인 거죠. 교육정책에서 읽기 능력이 우수한 아이, 읽기의 능력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또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 논증, 논술,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것들, 그 다음에 능동적 독서, 이런 것들이, 이런 역량들이 다 들어가야만 수학능력 시험도 잘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판적 사고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독서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가는 게 편합니다. 혼자서 공부하기보다 학원 가는 것이 더 편해요. 어차피 학원 가서 나는 앉아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 혼자 공부할래? 학원 갈래? 그러면 혼자 공부는 안 합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매우 불편합니다. 힘들고요. 혼자서 하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근데 같이 가면 그렇다고 여기서는 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라도 뭔가 해내는 거지만 학원 가면 해내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 영상 또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요거 끝나자마자 제가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 이러면 잘 안 찍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그때 나름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미 제 마음의 중심이 또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찍어지는데 이번 영상만큼 요거 찍어놓고도 오늘 다 못 올리더라도 내일이라도 꼭 올려놓겠습니다. 학원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 다음 영상에서 일단은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